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저를 오랜만에 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원가관리회계 교재에 막 먼지가 쌓여 있을 거 아니야죠? 그래서, 많이들 이제 우리가 만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뭐 그동안 많이 뭐 잊어버린 것도 많고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원가관리회계 심화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2차 교재로 진행하거든요. 2차 교재로 진행하긴 하는데 우리 교재를 한번 구경해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두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17번의 시간 동안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절대 못 한다고. 절대 못 하고요. 우리 2차 수업하는 거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2차에서 봐야 할 막 어려운 문제들을 막 풀어드리겠다. 뭐 이런 초점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것들이 다 날아가고 없을 테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본서를 배우면서 익혔던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하는 그런 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서를 배울 때는 당연히 기본적인 이론 설명을 좀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우리 문제풀이를 좀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예제라든지 혹은 객관식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 이론들을 조금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비중이 어떠했었냐면 주로 이론 설명하는데 집중을 많이 했고 문제는 그냥 곁다리로 조금 연습하는 정도 요 정도로 했었다면 우리 심화반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좀 오래 지났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용어라던가 이런 것들 지금 처음 새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기억은 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론 설명 자세하게 했을 때처럼 제가 자세하게 하진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론 관련해서는 그냥 리마인드 되는 정도로만 설명드리고 이제 뒤에 있는 우리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 푸는 요령들을 좀 익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시간에서 우리 사실은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뭐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같이 풀어보면 느끼시겠지만 정말 엄청나게 어려워. 그러니까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하고 가장 난이도 차이가 큰 게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원가를 뽑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1차 때는 절대로 물어보지 않고 2차 때만 나오는 주제들도 몇 가지 섞여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다룰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냥 제가 맛만 보여줄 거고요. 저는 여기 뭐 기출문제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리마인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문제냐 아닌 거냐라고 하는 거를 그 문제 선별에 그런 중점을 좀 뒀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좀 초점을 맞춰서 연습을 할 겁니다. 일단 1차 시험이랑은 달리 연습서에 있는 문제들은 특성이 뭐냐면 일단 한 문제 한 문제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구경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긴 문제들은 한 3장 넘겨야지 한 문제가 끝나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내가 풀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고. 그거보다도 그냥 긴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 긴 문제 안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을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그런 자료 정리하는 거 그걸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좀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왁구를 좀 갖고 있다라고 해서 자료 정리하는 그런 스킬이 좀 필요하거든요. 결국은 그런 자료 정리하는 스킬이 완성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2차 시험을 볼 때는 답안지 작성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들을 내가 소팅하는 그런 능력들이 좀 길러진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그 1차 시험 1차 시험과 관련해서는 1차 시험은 아무래도 문제를 빨리 푸는 게 관건이니까 그 자료를 빨리빨리 선별하는 그런 스킬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1차 시험 때 문제 푸는 그 시간을 줄이는 그런 훈련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복습도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절대로 만만히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하루하루 정말 치열하게 살고 그런 식으로 성실하게 1년을 보내야만 그렇게 하면 간신히 합격할까 말까 한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만만하게 보지 말고요. 지금 8월이다라고 하니까 아직 시험이 먼 것 같잖아. 근데 벌써 보세요. 정말 한여름에 무더웠던 그런 날씨 이제 어느덧 다 지나가고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슬슬 선선해질 거야. 선선해지고 조금 쌀쌀하기도 하면서 외투를 꺼내야 될 그런 날이 올걸? 외투를 꺼내고 이제 학원을 좀 다니다 보면 가을은 체감상 정말 짧잖아요. 가을은 금방 다 지나갈 거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눈 오기 시작할 거라고. 그럼 눈 올 때 이제 학원 오기 귀찮아 죽겠는데 어떻게든 딱 와. 그런 식으로 몇 번 학원 오고 나면은 바로 시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구나. 선선한 바람이 부는 걸 보니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시고 그냥
그냥 한 문제를 풀더라도 조금 긴장하고 이렇게 푸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 뭐 교재는 지금 당장 보지 않고 우리 그 유인물 드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인물 드린 걸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챕터마다 앞부분 이론을 좀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짚어보고 나서 본격적인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 원가 배분과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1장은 이거 말고 원가의 흐름에 대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가의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티계정 세개, 원재료, 제공품, 제품 쭉 그려놓고 얘를 뭐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해요. 얘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끝에 가서 팔리면 매출 원가라고 해요. 그냥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지금 뭐 여러분들이 그거 몰라서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장에 대해서는 우리 그냥 생략합니다. 1장은 생략하고요. 우리 2장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할 건데 2장의 제목은 원가의 배분과 그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기본서에서는 사실 얘네들도 별도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었던 건데 원가 배분에서 우리 뭐 배웠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원가의 배분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사실은 원가 요소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크게는 DM, 그 다음에 DL, 그 다음에 OH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었다고. 그런데 그 중에 DM과 DL, 이 D자 들어가는 애들, 다이렉트에 D자가 들어가는 애들, 걔네들은 뭐냐면 직접 원가였고요. D자가 안 들어가는 OH는 간접 원가였어요. 직접이냐 간접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이게 추적이 되냐 안 되냐? 추적 가능성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였었다고. 그러니까 DM과 DL은 추적이 되지만 OH라고 하는 것은 추적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원가 대상, 즉 제품 A, 제품 B 뭐 이런 애들한테 우리가 배분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원가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원가의 배분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사실은 두 단계로 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여러분들 써보시면 거기 포인트 2-3번에 있는 얘기인데요.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 자, 제조 부문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제조 부문. 제조 부문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공장에서 실제로 뭔가 제조를 담당하는 애들, 걔네들을 제조 부문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절삭을 하는 부문이라던가 혹은 뭔가 조립을 하는 부문이라던가 그런 애들을 우리는 제조 부문 이런 식으로 불렀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조 부문에서 발생한 OH들을요. 우리 회사의 원가 대상, 즉 제품 A, 제품 B, 혹은 뭐 서비스 A, 서비스 B, 사업부 A, 사업부 B, 뭐 이런 애들한테 우리는 배부해줘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해줘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걸 한번 배워봤었는데, 우리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느냐? 공장 전체로 그냥 퉁쳐서 하는 거야. 이렇게. 공장 전체로 배부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P1 프로듀스니까 P1이라고 하는 부문, 그 다음에 P2라고 하는 부문, 이렇게 두 가지 부문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이 A도 있고 B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공장 전체로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P1, P2 부문별로 뭐 따로 구분하지 말고 그냥 싸잡아가지고요. 배부 기준 하나만 정해놓고 배부율 하나만 계산해서 그냥 그걸 가지고 A랑 B한테 뿌려주자라고 하는 거. 그걸 바로 공장 전체로 뿌리는 방법. 공장 전체 OH 배부 이렇게 불렀던 거지.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거냐. 부문별로 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정확성 측면에서는 더 나은 방법이라는 거죠. 부문별로 따로따로 배부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얘네들을 그냥 퉁치지 말고 아니 P1이라고 하는 것은 P1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고 P2라고 하는 놈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이런 얘기야. 얘가 조립이고 얘가 절삭이다라고 한다면 조립은 아무래도 사람 손을 많이 타는 거니까 얘는 뭔가 사람 손을 탄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얘는 기계 가지고 절삭하는 거니까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그래서 각각 다른 배부 기준을 정해서 배부율도 당연히 따로따로 뽑고 얘를 한번 배부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배부해줘서 나중에 그냥 합쳐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부문별로 OH를 배부하는 그런 방법이었죠. 그렇죠? 자, 이건 되게 간단해. 간단한데 일단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두 가지 방법을 배웠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둘 중에 정확한 건 뭐라고요? 당연히 부문별로 따로따로 하는 게 더 정확하겠지? 자, 우리는 이제 1차 시험에서의 말문제라던가 2차 시험에서의 서술형 문제를 대비해서 어떤 이론을 배웠으면 그 이론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줄 아셔야 되는데 장단점이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뻔한 소리예요. 부문별로 따로따로 배부해. 장점이 뭐일 거냐? 그럼 정확하다는 거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공장 전체로 배부하는 거에 단점은 뭐냐라고 한다면 얘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게 단점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단점이 뭐일 거냐라고 하는 건데 얘는 정확성이라는 것을 획득한 대신에 뭔 포기했겠어?
아무래도 좀 어려울 거야. 복잡할 거라고.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더 세련되게 표현한다면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뭐 이 정도로 계산하시면 이 정도로 서술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공장 전체로 한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될 거야. 얘는 계산하기가 되게 쉽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일 거거든요. 그럼 그걸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노력, 뭐 비용 이런 것들이 적게 들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시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되게 간단한 얘기야. 이건 간단한 얘기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시험에서 다루는 얘기는 요 앞단에서 있는 보조 부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조 부문. 자, 보조 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조 부문도 역시나 공장 안에 속해 있는 애들인데 공장 안에서 뭔가 직접적인 제조 활동을 하는 애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보조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뭔가 식당이라든가 혹은 뭐 휴게실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제조 부문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서브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조 부문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사실은 어떤 부문에서 발생한 OH를 원가 대상한테 뿌려줄 때는요. 배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배부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 당연한 소리인데 그 배부 기준은 뭘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배부 기준은 원가 대상과 그 다음에 내가 뿌려야 될 그런 원가 얘네들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뭔가 사람 손을 타는 거면 직접 노동시간으로 그 다음에 기계를 가지고 절삭하는 거면 기계시간으로 이렇게 하자면서 그럼 걔네들이 인과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걔네들을 배부 기준으로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조부문 식당이라며 식당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우리 회사의 원가 대상, 뭐 현대자동차라서 그랜저나 소나타 이런 애들이야. 걔네들하고 인과관계가 있을 거냐? 있을 리가 없는 거잖아. 식당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그렇죠? 그래서 얘랑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얘를 다이렉트로 여기다 뿌릴 수는 없는 거라고. 그래서 대체적인 수단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보조 부문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일단 우선적으로 제조 부문이라고 하는 놈한테 먼저 우선 배부해 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보통은 배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답안을 작성할 때는 배분이라고 하는 말과 배부라고 하는 말을 뭐 칼같이 구분하는 거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쓰시라고 그냥. 자, 배분한다, 배부한다 어차피 그냥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른 말이긴 한데. 자, 어쨌든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조 부문한테 배분하는데 이건 방법이 좀 많은 거였지. 자, 첫 번째로 어떤 방법이 있었냐? 우리 직접 배분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계 배분법이라고 하는 놈도 있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었냐면 상호 배분법이라고 하는 놈도 있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구분은 어떤 컨셉이었냐? 우리 보조 부문이 2개 이상 있을 때였어. 그렇죠? 보조 부문이 만약에 2개 있었다라고 한다면 보조 부문이 제조 부문보다 우리가 계산할 때 조금 복잡한 건 뭐냐면 제조 부문은 사실은 절삭 부문과 조립 부문 자기네들 서로가 뭔가 영향을 주고받는 건 없단 말이야. 그런데 보조 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식당과 휴게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식당에서 만든 음식을 누구도 먹냐? 휴게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먹는다고. 휴게실에서 만들고 있는 커피를 누구도 마시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마시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식당에서 발생한 원가는 오롯이 다 제조 부문으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 같은 보조 부문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우리가 배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가를 줬는데 쟤도 나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계속 우리가 배부를 하다 보면 그게 계속 상호 순환해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 순환의 오류를 끊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를 인정해 줄 거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도 인정해주지 말자라는 게 직접 배분법. 그렇죠? 갔다가 돌아오는 게 문제인 거니까 한 번 가는 것만 인정하자. 그래서 일부만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단계 배분법. 그렇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실제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회계 처리할 때도 당연히 모든 것들을 고려하자라고 하는 것이 상호 배분법.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셋 중에 특성이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단계 배분법이라고 하는 놈, 요 놈이 조금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었는데 얘는 뭐가 있었느냐? 어차피 식당과 휴게실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식당이 휴게실한테 주는 거 그것만 인정할 거냐 아니면 반대로 휴게실이 식당한테 주는 거 그것만 인정할 거냐 둘 중에 일부만 인정한다는데 그 일부를 어떤 걸 인정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 순서를 결정해 준다고요. 단 뭐 식당부터 배부하세요. 혹은 단 휴게실부터 배부하세요. 이런 식으로 순서를 꼭 정해주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계 배분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항상 순서를 뭐를 먼저 해라 라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꼭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공장 전체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부문별로 하는 거에 대해서 장단점 조금 살펴봤었는데 같은 논리로 셋 중에 가장 정확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건 뭐였어? 당연히 모든 걸 고려하는 상호 배분법. 얘가 제일 정확하겠지. 그렇죠? 하지만 얘는 정확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겠어요? 아무래도 시간과 노력이 오래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거꾸로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 게 직접 배분법이겠지. 하지만 얘는 쉽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쉽다라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시간과 노력이 좀 적게 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별도의 매트릭스로 첫 번째로는 우리 단일 배분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단일이냐 이중이냐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직접 단계 상호가 상호 용역 수수 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거냐 관련된 이슈였다면, 단일이다 이중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이슈였느냐? 쟤네들은요, 이걸 변동비와 고정비로 잘라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퉁쳐서 할 거냐 이런 이슈였다고. 그래서 변동비와 고정비를 그냥 구분하지 말고 하나의 배부 기준만 갖고 배부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일 배분율법. 그 다음에 변동비 따로 고정비 따로 배부 기준을 좀 다르게 정해서 당연히 배부율도 조금 다르게 해서 우리가 배부를 하자, 따로따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중 배분율법 이런 컨셉이었지.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단일과 이중 중에서 어떤 게 더 정확하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중 배분율법 얘가 더 정확한 거라고. 그죠? 자, 그러면 총 6가지 조합이에요. 1번, 2번, 3번과 여기 있는 1번, 2번에서 단일 배분율법 쓰면서 1, 2, 3번을 쓰던지 이중 배분율법 쓰면서 1, 2, 3번을 쓰던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라고. 그죠? 자, 우리 시험에서는요. 1차 시험에서는 얘는 안 나올 거야. 이중배부까지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객관식을 풀어야 되는 그 시간 내에 다 계산 못해요. 그래서 얘는 계산 문제로는 어지간해서는 안 나올 거야. 하지만 말 문제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얘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고, 2차 시험에서는 당연히 얘도 나와요. 그래서 이중배분율법으로 하는 거 우리는 오늘 하나 연습해 볼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단일배분율법, 그 다음에 이중배분율법. 조합을 한번 해본다면 가장 정확하게 내가 한번 뿌려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나는 무조건 정확하게 하겠어. 그러면 이중배분율법 하면서 상호배분법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가장 빨리, 가장 어떻게든 좀 효율적으로 해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그냥 단일배분율법을 쓰면서 직접배분법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아무래도 쉬운 방법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2-3번 포인트를 보시면 칠판에 적어놓은 그 그림이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왼쪽에 이제 포인트 2-1번 한번 가보시면 거기 보조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상호 용역의 수수관계를 어디까지 인식해 줄 거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밑에 있는 건 참고해 보시고요. 상호 용역 수수를 어디까지 인식할 거냐, 직접 배분법은 완전 무시한대.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조 부문을 서비스에 S자를 따서 S1, S2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걔네들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화살표가 실제로 공장에선 있겠지만 여기선 그냥 끌어놔 버렸지.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단계 배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 일부만 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부를 어떤 애를 인정해 줄 거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배부의 순서를 좀 정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 예를 들어서 S1을 먼저 하겠다라고 한다면 S1이 S2한테 가는 화살표 걔는 인정하겠지만 S2가 S1한테 돌아가는 거 걔는 없어진 그런 상황인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상호 배분법은 다 모두 다 인식하자라는 컨셉이니까 S1과 S2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걔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 자, 밑에 이제 주요 특징 한번 보시면 직접 배분법은 가장 간편하지만 정확성은 아무래도 제일 떨어지는 방법이고, 단계 배분법은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순서를 S1 먼저 할 거냐 아니면 S2를 먼저 할 거냐에 따라서 배분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단계 배분법이라고요. 상호 배분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모두 인식하는 거니까 당연히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방법이고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연립방 정식을 좀 세워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도록 하셔서 연립방 정식 세우고 어쩌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좀 연습해 보기로 하고, 그 밑에 원가 행태별로 배부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하는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단일 배분율법과 그 다음에 이중 배분율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고, 행태별로 봤을 때 단일 배분율법은 변고정비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한 큐에 하자. 이중 배분율법은 변동비 고정비를 좀 구분해서 배부하자 이런 컨셉이고요. 배부 기준은 단일 배분율법은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중 배분율법은 구분한다면서 구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변동비는 실제 사용량을, 그 다음에 고정비는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하자 이런 컨셉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외우지 마시고 당연한 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일단 우리 기본서 처음 배울 때 변동비랑 고정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가로축을 우리의 뭐 조업도라고 놓읍시다. 이렇게 조업도라고 놓고 얘를 그냥 우리 회사의 원가다 뭐 이런 식으로 놓자는 거 이렇게. 자, 얘를 조업도. 그 다음에 세로축을 우리 원가 금액 이렇게 놨을 때 얘는 변동비의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고정비의 그래프다라고 이렇게 나와봤을 때 우리 변동비라고 하는 것은 조업도가 올라가면서 얘가 점차 올라가니까 이걸 변동비라고 하는 거 아니야? 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조업도가 올라가던 말던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얘를 고정비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변동비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조업도라고 하는 것이 이 X축 중에서 어디까지 와 있느냐. 즉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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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슈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지. 왜? 여기였으면 원가는 여기였을 거고 여기였으면 원가는 여기였을 거고 여기였으면 원가는 여기였을 거 아니야. 한마디로 진짜로 지금 어디까지 왔냐라고 하는 것이 원가를 결정시켜줘 버린다고. 그럼 당연히 지금 현재 실제로 이 중에서 어디 와 있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니까 얘랑 인과관계가 있는 건 뭐냐? 당연히 실제 사용량이다 그런 얘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고정비다라고 하는 것은 X축 중에 어디까지 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냥 아무런 쓰잘데기도 없는 소리야. 여기 있다라고 해도 이 금액이고요. 여기 있다라고 해도 이 금액이고요. 여기 있다라고 해도 이 금액이라고. 한마디로 조업도가 얼마만큼 왔느냐라는 거랑 상관없이 고정비의 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다라는 거지.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 사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비의 금액을 결정하는 거랑 큰 인과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조업도는 뭐가 될 것이냐라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서 이 건물에 대한 뭐 임차료를 내는 거야. 이 건물에 대한 뭐 학원 건물이긴 한데 그냥 임차료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건물 주인한테 우리는 그 임차료를 내야 되는데 얼마를 줄 거냐라고 하는 것은 뭘로 결정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위치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건물의 면적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고. 그러면 학원에서 처음에 우리 401호 강의실 같은 요 정도 되는 면적의 건물을 우리가 빌렸다라고 하는 데는 어떤 계산이 있었을 거냐? 뭔가 강의 하나를 오픈했으면 요 정도 강의실 면적은 되는 그만큼의 수강생은 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이걸 임차를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강의실에 한 200명 앉았을 때 지금 한 100명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명 강의실을 빌려놨는데 한 100명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건물 주인한테 가가지고 우리 200명짜리 강의실을 너한테 빌리긴 했지만 실제로 100명밖에 안 앉아 있으니까 그냥 임차료도 반만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건물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꺼지라고 할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임차료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건물 면적, 즉 200명이 앉을 면적만큼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 회사의 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느냐?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그게 만땅이 얼마냐? 만약에 기계를 하나 빌렸어. 그러면 최대 어디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빌린 거냐라고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인과관계가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배부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 변동비는 실제 사용량으로, 그 다음에 고정비는 최대 사용 가능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부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장단점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모되면 정확성은 낮아질 것이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면 정확성은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 그런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포인트 2-2번 보시면 공장 전체로 배부하는 거랑 부문별로 배부하는 거 아까 전에 했던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장단점도 마찬가지로 정확성을 획득했으면 시간과 비용 이건 좀 포기해야 되고 시간과 비용을 우리가 아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확성은 좀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장단점을 그냥 한 줄기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이론 하나 나올 때마다 장단점을 다 외우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포인트 2-2번에 있는 박스 중에서 가장 아래 칸, 그 단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바로 윗칸 보시면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제조 부문의 원가를 공장 전체로 뿌린다라고 한다면 필요가 없는데 부문별로 뿌린다라고 한다면 필요하다. 이걸 좀 눈여겨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양새가 이런 거거든. 일단은 전체적인 판을 한번 보시면 아까 포인트 2-1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었다고. 서비스 부문 1과 서비스 부문 2가 이렇게 있었어요. 제조 부문 P1과 제조 부문 P2가 이렇게 있었어. 이 네 놈들은 다 하나의 공장 안에 속해 있는 애들인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애들을 우리는 제품 A랑 제품 B한테 뿌려줄 참이에요. 이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를 그 중에서 얼마가 A 건지 그 중에서 얼마가 B 건지 나눠줄 참이라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이렇게 일단 보조 부문에 있는 애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P1과 P2라는 제조 부문한테 뿌려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뿌려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걸 좀 전에 배웠었다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부문별로 따로따로 배부할 거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받고 난 P1의 금액, 얘네들을 받고 난 P2의 금액, 이게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 왜냐하면 이 금액을 따로의 배부 기준으로 A, B한테 뿌려줄 거고요. 이 금액도 별도의 배부 기준을 통해서 A랑 B한테 뿌려줄
줄 거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얼마냐, 이게 최종적으로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공장 전체로 뿌려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를 보조 부문을 제조 부문한테 다 배부를 해봤자 그거 배부한 것들을 일단 다 합쳐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배부를 할 거기 때문에 애초에 굳이 얘네들을 나눠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어차피 나눠주나 안 나눠주나 이 공장 전체에서 발생한 금액 자체는 동일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친구가 4명이 서 있는데 S1이라는 애랑 S2라는 친구가 이렇게 서 있고요. P1, P2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주머니에 있는 돈들을 그냥 P1, P2한테 그냥 싹 몰아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 과자를 사와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주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P1한테 많이 줄 거냐, P2한테 많이 줄 거냐 그건 좀 달라지겠지만 네 사람이 갖고 있는 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나 마나 어차피 동일할 거 아니야. 외부에 있는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내 돈들이 밖으로 나간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만약 공장 전체를 통해서 한 큐에 배부할 거다라고 한다면 굳이 S1과 S2에 있는 원가들을 P1과 P2한테 따로 배부해 줄 거 없이 그냥 공장에 있는 원가들을 다 합친 다음에 그 상태로 공장 전체 배부하면 된다. 그런 컨셉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 제조 부문에 대한 제조 간접 원가 배부까지 좀 배워봤고요. 포인트 2-3번은 아까 전에 봤었고 포인트 2-4번은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봅시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포인트 2-5번 보시면 우리 이제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개별 원가 계산은 사실은 우리 나중에 배울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랑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 자,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이랑 종합 원가 계산을 둘이 서로 비교하는 그런 테이블을 하나 일단 좀 작성을 해봤는데 보시면 우리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원가 회계를 처음 배운 그때랑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가 지금도 이걸 딱 봤을 때 기억이 나려면 여러분들은 이런 요령이 있어야 돼요. 개별원가다, 종합원가다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지어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냥 아무 이름이나 막 붙이진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원가를 계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퉁쳐서 원가를 계산하는 거다. 이런 말의 뉘앙스를 좀 느끼셔야 되는데 어떤 설명을 좀 드리고 싶냐면 업종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들고 있는 이 분필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원가를 계산해야 될 테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 강의실 건물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당연히 원가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말의 뉘앙스만 봐도 분필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원가를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퉁쳐서 해도 되겠어요? 퉁쳐서 해도 될 거 아니야. 너무 짜잘하고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필을 100만 개 만들었는데 100만 개 만드는 동안 1000만 원이 들었어. 그럼 한 개당 그냥 10원짜리인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건설회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학원 건물도 만들고요. 하지만 아파트도 만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상가 건물도 만들었을 거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같은 건물이지만 원가가 들어가는 형태는 다 달랐을 테니까 당연히 하나하나 따로따로 계산해봐야 되겠지. 결국 무슨 얘기냐. 제조 형태 자체가 개별 원가 계산은요. 주문 받아가지고 다품종의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업체 그런 데에서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종합 원가 계산은 연속적으로 동종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업체 그런 애들은 우리가 종합 원가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업종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 주요 산업이 뭐뭐가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원가를 집계하는 데 있어서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별로 집계한다.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집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작업별 그 다음에 공정별이라고 진한 글씨 해놓은 것들 얘네들을 좀 키워드로 좀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따가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나 객관식 문제에서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말해주면 참 좋겠는데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작업별 원가 계산 대놓고 이러기도 해요.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겠는데 그냥 대놓고 문제에서 공정별 원가 계산 이런 표현도 쓴다고. 그래서 종합 원가 계산은 공정,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이라고 하는 말들을 꼭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핵심 상황은 뭐냐? 우리 개별 원가 계산에서 제조 간접 원가 배부하는 거고 종합 원가 계산은 나중에 배워보겠지만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장단점을 제가 또 하나 적어놨는데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장단점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개별 원가 계산이랑 종합 원가 계산 두 개를 좀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정확성이 더 높은 건 당연히 어떤 애겠어요? 개별 원가 계산은 A, B, C를 하나하나 A는 얼마 들었지, B는 얼마 들었지, C는 얼마 들었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는 거야. 그럼 얘는 정확하겠어요? 안 정확하겠어요? 얘는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하나에 정성 들여서 원가를 계산했으니까. 종합 원가 계산은 어떻게 하자는 거라고? 그냥 똑같은 거 100만 개니까 100만 개 다 합해서 1000만 원이면 하나당 대충 10원씩이겠지 뭐 이렇게 하자는 거라고. 그럼 정확도가 높겠어요? 안 높겠어요? 얘는 아무래도 정확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장단점 반대로 뭐가 따라가는 거냐면 시간과 비용이라고 하는 이슈는 따라
따라가게 되는 건데 시간과 비용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대신에 시간과 비용은 많이 들 거야. 뭐는 개별 원가 계산은. 하지만 종합 원가 계산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정확성이 낮은 대신에 시간과 비용은 적게 들어갈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객관식 문제에서 이걸 내면 다 틀린 줄 안다고요. 왜? 나한테는 개별 원가 계산은 그래도 할 만하고 종합 원가 계산은 되게 어렵거든. 그러다 보니까 종합 원가 계산이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쉬운 방법이다. 어디서 날 속이려고 하고서 그거 틀린 줄 알지. 그죠? 근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종합 원가 계산이 훨씬 쉬운 거고요. 개별 원가 계산은 되게 어려운 거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건물의 원가를 계산하는 게 어렵겠어요? 아니면 분필의 원가를 계산하는 게 어렵겠어요? 당연히 건물이 훨씬 어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개별 원가 계산은 사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방법이고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은 그렇지 않고 되게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원가 계산 방법이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밑에 있는 포인트 2-9는 뭐 작업 원가표라고 해서 그림 하나 그려놨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냐? 작업 원가표라고 하는 표를 통해서 DM과 DL 같은 경우에는 추적하시고 그 다음에 OH 같은 경우에는 배부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하나 적어놓은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옆에 있는 포인트 2-7번 이게 더 중요한 얘기지. 실제 원가 계산과 정상 원가 계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원가라고 하는 것을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 원가라고 하는 것을 할 때도 있어. 자, 얘네들은 뭐냐? 원가를 언제 계산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타이밍의 이슈라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서머리를 간단하게 할 때 아 그래 저런 게 있었지 하고서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그 다음에 기억이 조금 안 나고 가물가물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2차에 연습서에 있는 것들 말고요. 도저히 이건 기억이 안 난다 하는 것들은 우리 기본서를 다시 꺼내서 거기에 있는 예제도 한번 풀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돼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아마 뭐 옛날에 다 들었던 말이니까 기억이 어느 정도 날 겁니다. 완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이런 게 있었어? 막 이러시면 안 돼 지금.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실제 원가 계산이랑 정상 원가 계산 이런 게 있다고 배웠는데 우리 DM이라는 것도 있고 DL이라는 것도 있고 OH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실제 원가 계산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하자는 거냐? 말 그대로 실제 원가를 쓰자는 거야. 진짜 원가를. 즉 12월 31일이 되면 우리 1년 내내 DM이 얼마가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실제 금액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DL이 얼마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실제 금액도 알 수 있어. OH가 얼마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실제 금액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모든 것들을 실제로 넣자라고 하는 것이 실제 원가 계산이라면 정상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DM, DL, OH를 다 실제로 계산하려면 문제가 뭐냐면 연말 가서는 문제가 없어요. 12월 31일 가서는 실제로 튀어나온 금액을 다 아니까 문제가 없어. 근데 지금 8월 21일 현재로 지금 현재의 DMDL OH가 실제로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다면 그건 몰라. 왜냐면 DM은요. 지금까지 내가 재료를 쓴 게 있어서 지금 포인트 2-6번에다가도 제가 작업원가표라고 해서 밑에 넣어놨지만 DM은 작업원가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작성해야 되냐면 뭐 물론 회사마다 이름은 다 다르긴 한데 재료 출고 청구서라고 하는 그런 서류를 따로 작성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원재료를 보관하고 있는 그런 창고에서 재료를 출고했으면 그냥 가만히 지게차 싣고 그냥 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생긴 것들을 몇 월 며칠 날 실어 보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쓴다고요. 그럼 그 서류가 다 어디로 넘어가는 거냐면 당연히 회계팀으로 가겠지. 그럼 회계팀 입장에서 뭘 하느냐? 그걸 기장하는 거야. 기장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재료 담당하는 애가 나한테 보내주기를 서류에 A라는 원재료 뭐 10kg을 오늘 썼대. B라는 원재료 뭐 몇 리터를 오늘 썼대. 그러면 회계팀에서 뭘 알고 있냐면 킬로그램당 단가가 얼마인가, 리터당 단가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고. 데일리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그럼 걔네들을 돌려보면 1월 1일 날 쓴 DM이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식의 재료 출고 청구서를 1월 1일 거부터 8월 21일 거까지 다 모아본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기준이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들어간 원가가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알게 돼. 당연한 소리죠. 자, 그런데 DL이다라고 한다면 걔도 마찬가지. 우리는 작업 원가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뭘 기록할 거냐? 매일매일 현장마다 작업 시간표라고 하는 별도의 서류를 또 만들 거라고. 그러니까 김 씨가 몇 시간 일했다, 이 씨가 몇 시간 일했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으면 당연히 인사팀과 회계팀에서는 뭘 할 수가 있게 되느냐? 김 씨는 시급이 얼마짜리고 이 씨는 시급이 얼마짜리인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1월 1일 날 쓴 DL은 얼마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짓을 8월 21일까지 계속했어.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DL이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기중이다라고 할지라도 실제 금액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상 원가 계산을 쓴다라고 할지라도 DM과 DL만은 그냥 실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뭐냐? OH는요. 기말 가보면 실제 금액이 얼마냐라는 걸 알 수 있지만 8월 21일 현재로 실제 금액이 얼마냐? 그건 몰라요.
왜 모르느냐라고 한다면 OH라고 하는 거 안에 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 뭐냐? 뭐 예를 들면 임차료라든가 혹은 보험료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라고 이렇게 혹은 뭐 감가상각비라든가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계 원리를 처음 배울 때 우리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게 뭐냐면 발생주의거든. 그러니까 발생주의 배울 때 처음에 제일 헷갈리는 게 그런 거잖아. 선급 임차료라는 게 있대. 뭐 미지급 보험료라는 게 있다는 거야. 이게 웃기는 거예요. 돈을 쓴 적도 없는데 비용이래. 돈을 썼는데 비용이 아니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걸 우리는 발생주의라고 하거든요. 현금주의랑 구분을 해서. 근데 우리는 당연히 원가회계도 회계인 거니까 발생주의를 따르는 거라고. 당연하게도 OH 숫자라고 하는 것은 발생주의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미지급 비용이나 선급 비용이라는 걸 잡는 분계를 언제 하느냐? 12월 31일 날 한 번 하거든요. 그 분계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 결산 수정 분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결산 수정 분계라는 걸 제대로 끊어 봐야만 발생주의 금액으로 임차료가 얼마냐? 발생주의로 뭐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기중인 8월 21일에는 아직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 안 했어. 감가상각비는 제로라고 돼 있을 걸? 감가상각비가 정액법으로 1년 동안 100원이야. 그렇다라고 해서 1월 1일 날 하루 지났으면 퇴근하기 전에 아참 감가상각비 깜빡했다 하고서 100 곱하기 365분의 1 해서 그걸 넣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1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12월 31일 날 감가상각비 100원 한 큐에 그냥 넣고 마는 거라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8월 21일 지금 기중 현재로 실제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결산 수정 분계가 안 돼 있으니까 모르는 거라고. 이걸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니 기중에도 당연히 알아야 관리회계라는 걸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우리 장부에 빵꾸가 나. 그래서 뭘 하는 거냐? 우리 예정상의 금액이라고 하는 예정 배부액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자 이런 컨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원가다라고 부르는 것은 뭐 정상 비정상 할 때 그런 정상이라기보다도 예정상의 원가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훨씬 낫겠어요. 그렇죠? 자, 예정상의 원가를 OH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정상원가 계산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배부를 한다면 당연히 배부 기준을 가지고 배부율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OH 관련해서 우리가 만약에 배부율이라고 하는 것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하는 거냐? OH의 합계 금액을 가지고요. 뭘 나눠주는 거냐? 배부 기준 수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배부 기준의 합계로 나누어줘. 그러면 이게 배부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런데 만약에 실제 OH를 집어넣을 거다라고 한다면 실제 배부율을 구하는 거니까 OH의 실제 발생액을 배부 기준의 실제 금액의 합계로 그냥 나눠주시면 끝나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은 예정 배부하는 거니까 당연히 OH라고 하는 놈의 예정 배부율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OH의 당연히 예산 금액을 가지고 배부 기준도 당연히 예정상의 배부 기준의 합 그걸 가지고 그냥 나눠주시면 된다 그런 컨셉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정 배부율이 나왔어.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OH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배부해줘야 돼. 그래서 배부액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배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정상으로 배부할 겁니다. 그래서 예정 배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될 텐데 당연히 우리 배부액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갖고 있는 각 원가 대상별 배부 기준수라고 하는 거에다가 우리가 배부율 계산했으니까 그 배부율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때려주시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배부율은 우리가 예정을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예정 배부율이라고 하는 것을 쓰면 돼. 그런데 배부 기준은 뭐를 써야 된다고요?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옛날에 기본반에서. 이거 뭐를 쓰는 거냐? 우리 무조건 실제 배부 기준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 이걸 꼭 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지.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결국 이건 당연한 소리인 거야. 외우는 게 아니고.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월 1일이고요. 쭉 와서 여기까지 오면 12월 31일인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12월 31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예정 배부율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다 무슨 소리냐면 1월 1일 날 그냥 구한다는 거야. 예산이라고 하는 거 1월 1일 날 짠 거고요. 배부 기준 예정으로 잡았다는 것은 이것도 1월 1일 날 짠 거라고. 당연히 1월 1일의 숫자를 가지고 계산했으니까 배부율도 1월 1일 기준으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1월 1일 날 나는 예를 들어서 OH의 총액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원이었다. 그냥 예상을 잡은 거야. 이렇게. 그런데 나는 아마 뭐 수량으로 봐서 뭐 1년 동안 한 100개 정도 만들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이렇게. 뭐 365일이니까 한 300개 하자. 아니 뭐 300개 만들어. 그냥 100개 하자. 100개 정도 만들겠지? 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면 한 개당 10원짜리를 만들게 되겠지? 라고 우리가 분명히 예상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그냥 예정 배부율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렇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회계팀 직원이잖아. 그러면 1월 1일 하루가 지나갔어요.
퇴근할 때 그냥 퇴근하진 않는다고. OH 금액을 뭘로 밀어넣을까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고 퇴근해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첫날 나는 실제로 몇 개를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이때 한 개를 딱 만들었던 거야. 그럼 실제로 한 개를 만들었고 나는 한 개당 10원으로 치자라는 것을 이미 1월 1일 날 정해놨으니까 둘이 곱해서 그냥 10원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고 퇴근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루가 더 지났어. 하루 더 지났을 때 우리는 한 개를 또 만들었대. 한 개를 또 만들었으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난 한 개를 실제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나는 한 개당 10원 걸로 치자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도 당연히 10원이라고 하는 것을 넣고 퇴근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쭉 와서 지금 현재로 며칠이 됐느냐? 8월 21일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실제로 몇 개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60개를 만든 거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누적으로는 얼마 들어가 있겠어요? 그냥 600원만큼 이렇게 딱 들어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놈의 장점이 뭐냐? 지금이 현재 기중인데도 불구하고 비록 실제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림치로 600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600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10원이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에 뽑아낸 거지만 배부 기준은 실제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그걸 꼭 좀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 짓을 1년 내내 했어. 1년 내내 쭉 했더니 우리는 120개를 만든 거야. 120개를 만들었다면 당연히 내 장부에도 얼마가 들어가 있을 거냐? 당연히 1,200원만큼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장부 금액일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12월 31일 됐으니까 뭘 해야 되느냐? 외부에다 공시를 해야 돼요. 외부에다가 공시를 해야 되는데 저 1,200원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공시할 수 있어 없어? 공시를 못하는 거야. 가짜 숫자를 집어넣어 놨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공시를 못하는 거니까 어떻게 공시를 해야 될 거냐? 실제 금액을 완전 알아야 되는데 이제 12월 31일까지 왔다고 했으니까 실제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됐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제 금액은 1,100원이었던 거야 이렇게. 내 장부에는 1,200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실제 금액은 1,100원이었었대.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네 둘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차이를 뭐냐? 우리는 배부 차이라고 부르고요. 차이는 금액이 100원만큼 나고 있어. 그리고 과소냐 과대냐라는 것을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내 장부에는 1,200원 잡아놨는데 실제로는 1,100원밖에 안 됐던 거야. 내가 너무 많이 잡아놨어. 너무 오버한 거야. 그래서 얘를 과대 배부 뭐 이런 식으로 부르시면 되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 반대로 실제 금액이 1,100원이 아니라 1,300원이었어. 그렇다면 나는 1,300원 정도는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작게 잡아서 1,200을 잡은 거였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걔는 100원만큼을 과소배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100원만큼의 과대배부 혹은 과소배부라고 하는 것은 조정을 해줘야만 실제 원가로 가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장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정하는 방법이 총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 5개 있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문제 풀기 위해서 한 3가지만 알면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 3가지가 뭐였어요? 한번 떠올려봐. 첫 번째는 뭐가 있었죠? 그냥 매출원가에다 몰빵하는 방법이었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T계정에다가 한번 때려보면 예를 들어서 제공품 T계정이 이렇게 있어요. 제공품 T계정이 있고요. 기초는 그냥 없다 쳐 이렇게. 기초는 없어.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게 DM, DL, OH 이런 애들이 막 발생할 거야. 그럼 이거 완성된 것도 있고 기말에 남은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걔네들은 시간이 흘러서 완성이 된 것들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넘어갔을 거야. 얘도 그냥 기초는 없다고 치고 일부는 판매가 됐고 일부는 기말에 남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DM하고 DL은 모두 다 실제 금액을 넣어놨으니까 상관이 없어. 그런데 OH 금액은 우리가 예정 배부액이라고 하는 짭통 숫자를 하나 집어넣어놨거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여기에서 출발해서 그냥 흘러온 거니까 당연히 얘도 예정 배부로, 얘도 예정 배부로, 얘도 예정 배부, 얘도 예정 배부, 얘도 예정 배부 이런 숫자들이 막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2월 31일 되면 요 녀석은 제공품 기말 잔액이고요. 요 녀석은 제품의 기말 잔액이니까 당연히 둘 다 재고 자산이잖아. 당연히 재무상태표에다 공시를 해야 되는 애들이라고.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요 매출원가거든요. 매출원가니까 얘는 손익계산서에다가 공시를 해야 되는 애들인 거야. 근데 공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야. 예정배부 금액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공시할 수는 없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침 보니까 얘랑은 그냥 넘어온 거야. 하나는 대변에 있고 하나는 차변에 있으니까 얘네 둘은 그냥 금액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상관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교롭게도 처음에 예정배부 잡아놨던 것이 요놈한테 뿌려져 있는데 그놈들은 다 공시해야 될 놈들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 회사의 실제 OH는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따져봤더니 이렇게 둘 간의 차이가 발생하더래요. 만약 그 차이가 과소배부였어. 차이가 과소배부였다면 우리가 실제로 돌려주기 위해서 금액을 올려줘야 돼요? 아니면 내려줘야 돼요?
금액을 올려야겠지. 왜? 과수배부라는 얘기는 얘를 너무 적게 잡았다는 거 아니야? 얘는 되게 큰데. 즉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올려줘야 돼. 그거 올리기를 어디다가 올려줄 거냐? 어차피 잘못된 숫자가 여기 이렇게 세 개 있는 거잖아. 저걸 그럼 어디다 올려줄 거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1번 방법은 그냥 세 개 다 고려하려면 너무 헷갈리니까 얘한테 몰빵해서 얘만 팍 올려버리자 이렇게. 100원 차이 났으면 100원 다 얘만 건드리고 나머지 애들은 건드리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출원가 조정법 이렇게 부르는 거였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은 요놈 세 놈 있으니까 셋이서 노나 먹자라는 거야. 저 차이 조정, 차이 금액을. 차이가 뭐 100원이라 하셨을 때 100원 금액을 셋이서 그냥 뿜빠이 치자라는 건데 뿜빠이 치는 금액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줄 거냐,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뿜빠이 쳐줄 거냐, 어떤 비율로 해줄 거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였어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총원가 기준법. 두 번째는 원가 요소별 비례 배분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였죠. 그렇죠? 총원가 기준법, 원가 요소법 한번 보시면 어차피 이 안에는 OH는 예정으로 들어왔겠지만 DM과 DL은 실제로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DM, 실제 DL, 그 다음에 OH 예정 배부액. 이거 세 개를 다 더한 게 전체 기말 제공품의 금액일 텐데 그 전체 금액, 즉 DM과 DL과 OH를 다 합한 총원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뿌려주자라고 하는 것이 총원가 기준법이었고, 아니 그러지 말고 어차피 DM과 DL은 실제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안에 숨어있는 OH가 예정 금액이라서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래서 OH만의 비율을 가지고 뿌려주자라고 하는 거. 그걸 바로 우리는 원가 요소법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였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세 가지 배웠어요. 매출원가 조정법, 그 다음에 총원가 기준법, 그 다음에 원가 요소법 이렇게 세 가지 배웠는데 그럼 당연하게도 셋 중에 제일 정확한 건 뭐겠어? 당연히 우리가 OH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니까 OH의 비율로 뿌려준다라고 한다면 그게 제일 정확할 거야. 그게 바로 원가 요소법이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될 거. 원가 요소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만약 원가 요소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배부 차이를 조정하면 이게 정확해지다 못해서 실제 원가 계산으로 했을 때랑 애초에 실제 원가 계산을 했을 때랑 결과가 완전 동일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걸 꼭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1차 시험의 객관식 문제에서도 지금 얘기했던 이 특성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얘기를 한번 보시면 포인트 2-7번에 있는데 그 첫 번째 있는 얘기들은 아까 했던 얘기니까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고 밑에 정상원가 계산의 배부 차이 조정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얘네들 말고도 무슨 뭐 영업의 손익법이라든가 뭐 이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세 가지 정도만 좀 보시면 매출원가 조정법은 원가 차이를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하자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과대배부였다라고 한다면 실제보다 예정배부에 넣은 금액이 큰 것이고 과소배부는 그 반대라 그런 얘기인데 과대배부였다면 실제 금액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갈 거니까 금액을 까야 돼요. 그 까는 걸 누구한테 깔 거냐? 매출원가를 까자라고 하는 거지. 반대로 우리가 과소배부였다라고 한다면 실제가 더 커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 장부에 있는 금액에다 뭔가를 더 얹어줘야 된다고. 그 얹어주는 걸 그냥 전부 다 매출원가에다가 얹어주자라고 하는 거. 그걸 바로 매출원가 조정법 이렇게 부르자는 거죠. 하지만 밑에 있는 총원가 비례배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매출원가나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나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이런 놈들의 총원가 금액. 여기서 말하는 총원가라고 하는 것은 DMDL, OH를 다 합친 금액을 얘기하겠지. 걔네들을 비율로 해서 원가 차이를 안분한다. 원가 요소별로 비례배부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 매출원가나 기말 재고 두 개, 걔네들에 포함된 OH 금액만. 그죠? 왜냐면 OH만 차이 나는 거니까 DM과 DL은 실제인데 뭐 걔네들이 뭔 상관이야? 그래서 OH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차이를 안분 조정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는 배부 차이 조정을 했을 때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는데 정확해지다 못해서 거기 뭐래요? 실제 원가 계산으로 했을 때랑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꼭 좀 알아두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적용해 보면 장단점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야. 원가 요소별로 한다라고 한다면 장점은 뭐일 거냐면 아무래도 정확하다는 거야. 실제 원가랑 똑같아지는데 이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거든요. 정확해지겠지만 아무래도 배부하느라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매출원가 조정법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모든 차이를 다 매출원가에다 그냥 한 큐에 뿌리고 마는 거니까 대신에 얘는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원가 배분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 관련돼서 우리 옛날에 기본서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빠르게 한번 써머리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뒤에 가서 문제를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59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에서부터 풀 건데 일단 잠깐 쉬었다 할게요. 쉬는 동안 우리 인쇄물 좀 받아주시고 쉬었다 와서 시작하도록 합시다. 쉬었다 오시죠.